저는 서울대학교 의대 이제 정신과 교실의 소아정신과 그쪽 분야에 이제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병원, 아동병원의 소아정신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정신과 의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제 학력에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심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원에서 심리학, 특히 임상심리학은 주로 이제 정신병리라든가 또 저는 이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공이니까 주의력결핍장애 그쪽이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 공부를 했고 박사학위 받고 그런데 병원에서 임상심리학을 하려면은 병원에 3년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3년간 임상심리 전공으로 레지던트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 정신과에서 일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호소로 찾아오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방문하시는 문제가 주로 이제 발달장애가 많고요. 그래서 자폐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자폐장애 아니면 주의력결핍 문제, 아니면 학습 문제입니다. 물론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라든가 심체화장애라든가 좀 더 심하면 정신병적인 증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주로 의뢰를 방문하는 아이들의 40% 이상이 주의력결핍장애 문제 아니면 학습 문제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발달하고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학교 적응을 얼마나 잘하느냐. 학교 적응에 필요한 건 기본적인 주의력, 그렇죠? 학습 능력이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데리고 오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아이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 그 다음에 아이들의 치료를 담당하는 건데 제 맡은 부분은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니까 약물 치료가 아니라 비약물 치료. 예, 그래서 많지 않아서 제가 마이크를 쓰지 않아서 들리셨죠? 예. 학습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 아니면 주의력 결핍장애 아동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고 집중 못하는 걸 치료하는 방법 중에 인지행동 치료라든가 뭐 그런 자기 조절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님들께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주의력 결핍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고 하죠. 그걸로 진단받은 아이들은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약물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그림으로 드릴 거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주의력 결핍장애가 아니라도 산만해 보일 때가 있어요. 불안해도 안절부절 좌불안석이고 또 아이들이 우울해도 멍하니 있고 딴짓하고 집중 못하고 네? 그렇죠? ADHD 애들 부주의한 아이들하고 비슷한 특성을 보입니다. 틱이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는 약물을 쓰게 되면 효과적이지 않고 때로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로 ADHD로 진단받은 아이들한테는 약물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제가 하버드의과대학 아동병원에 있었는데 ADHD 그다음에 학습장애 클리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사들하고 얘기해보면 한 80에서 85% 효과가 있다. 저희 병원에서도 약물 효과 검증을 제가 그 부분을 정신과에서랑 같이 담당했었는데요. 역시 85%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특히 증상이 미약하거나 이럴 경우에 학습 문제가 주가 돼서 학습장애 있는 아이들도 읽기 쓰기 어렵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딴짓해요. 그렇죠? 마치 주의력 결핍장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약물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1:1 오히려 심리사회적인 치료라는 게 도움이 되고요. 제가 이제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경험에 따르면은 정말 ADHD 문제가 있고 증상이 심하다면 약물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학습 문제가 우선이거나 주의력 결핍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증상이 경미한 수준, 마일드할 경우에는 비약물적인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그걸로 아이들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학습장애가 아니라 주의력 결핍부터 먼저, 주전두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말이 길어서 ADHD라고 하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이게 돌아가죠. 네, 저기 예. 네? 네네, 예. 그래서 왜 제가 이것과 전두엽 기능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요즘 아마 방송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방송 보시고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약물을 걱정이 돼서 복용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전두엽의 기능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학습장애도 마찬가지로 난독증이라든가 뭐 쓰기장애라든가 산수장애, 학습장애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뇌의 여러 부위가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전두엽, 전두엽 부분에 작업 기억력에 관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의력 결핍장애도 전두엽 이쪽에 문제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을 조금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ADHD와 AD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치료하는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크고 그래서 어떤 것만 하고 아니면 돼요. 그래서 전두엽을 네, 이거 보시면은 저 파란 부분이 전두엽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장류 중에 가장 많이 발달한 부분이 전두엽입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은 다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저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전두엽, 프론탈 로브라고 하는 부분이고 특히 주의력 결핍장애 아이들의 문제가 되는 여기 노즈레터럴 프론탈 로브라는 이쪽입니다. 이쪽 부분에 이쪽 부분에 이제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서 행동 억제가 안 되고 예? 지속적인 주의가 안 되고 예? 생각보다 행동이 막 앞서고 예? 자꾸 까먹고 해야 될 까먹고 시간관념도 없어 보이고 막 어떤 때는 감정 폭발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들 다 여기 관련되어 있고 특히 학습장애 아이들도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력 결핍장애와 학습장애는 과거에는 두 장애가 진단이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뭔가 뇌에 약간 미세한 그렇다고 뭐 뇌에 구조적인 종양이 있다거나 크게 문제가 있다거나 뭐 치료받을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뇌에는 수억 개 이상의 세포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신경 회로망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주 미세한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말하면 컴퓨터 본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있죠. 네? 이런 건 바꿔놓을 프로그램 연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시냅스라고 하는 거고 신호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도파민이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약물은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옛날에는 이 뭐 주의력 결핍장애 ADHD, AD라는 진단명이 없었어요. 뭔가 뇌에 아무튼 약간 미세한 문제가 있는 아이들 중에 산만한 아이들도 있고 읽기 문제 있는 아이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학습 문제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거를 미소 대뇌 기능 장애 아주 미니멀하게 아주 이렇게 검사에서 나타나진 않는데 CT 찍거나 뭐 나타나진 않는데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알려졌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진단 체계가 발전하면서 ADHD와 학습장애가 같은 게 아니라 다른 장애구나. 근데 두 개가 중복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려드리면은 한 40% 정도 ADHD 있는 아이들이 학습장애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애는 같은 게 아닌데 이렇게 이제 중복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보일 수가 있고 어떤 아이는 이 문제만 있는데 학습이 어렵다 보니까 주의 산만하는 거 보일 수 있고 어떤 아이는 학습의 문제는 없는데 산만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입력이 안 되니까 학습이 부진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서 쓰면 틀리지 않아. 읽지도 않고 대답을 하니까 막 이런 문제들 많이 틀리고 그렇죠. 나중에 다시 풀면 또 맞기도 하고 알림장 써오라고 하면 글씨가 날아가요. 쓰기장애가 아닌데도 그건 악필이지 쓰기장애는 아니거든요. 다시 예쁘게 써봐라 그럼 쓰는데 얘네들은 그런 것 뭔가 좌절이라는 인내력이라든가 뭔가 참고 그러는 게 좀 부족해. 행동 억제력이 빨리 해버리고 그냥 딴 거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쓰기장애가 아닌가 막 틀리게 읽고 하니까 읽기장애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주의력 결핍장애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 보면 안타깝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아이들은 그럴 때는 그 학습에 대한 치료와 주의력 결핍 치료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제일 조금 치료하는데 좀 오래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예, 그래서 이제 저런 쭉쭉 넘겨주시면 됩니다. 쭉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 전두엽이 특히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전두엽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주의 집중이 어려움입니다. 예전에는 뇌를 찍는 기법이 많이 발달을 안 해서 엑스레이 찍듯이 뇌의 구조적인 것만 찍었어요. 그래서 뇌에 큰 문제가 있을 때만 나타나는데 요즘은 fMRI라든가 PET라든가 이런 거는 뇌에서 일어나는 뇌혈류의 변화라든가 뇌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의 변화 이거까지 다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DHD 아이들이 이쪽, 앞쪽, 앞니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이건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시지 않아, 어떤 분 너무나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이 전두엽은 한 20세 초반까지 발달합니다. 예,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뇌는 이미 태어날 때 다 가지고 발달해서 태어나요. 하지만 이런 행동을 조절하고 판단하고 억제하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끌어다 문제를 활용하고 이걸 집행 기능을 한다 그래요. 그 회사의 CEO라고 그러죠. 네? 히딩크 감독 이렇게 막 전략을 세워서 승리를 이끌잖아요. 선수들의 그런 걸 잘 관찰했다가 막 이럴 때는 공격수를 더 집어넣고 뭐 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승리를 이뤄내는 거 그게 이 집행 기능인데 그걸 하는 게 이 전두엽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제대로 활용을 안 하거든요. 예, 그냥 자기가 있는 것도 활용을 안 하고 그냥 금방 빨리 해버리려고 하고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전두엽이 가장 우리 인간의 가장 발달된 중추인데 이 부분은 20세까지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ADHD 아이들은 이 부분이 다른 아이들보다 미성숙하다는 게 이미 뇌영상 기법으로 다 발견이 됐고 신경심리 검사로 다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부분에 문제가 뒤집중의 어려움이 나타나는데 이 전두엽은 계속을 발달해요. 그래서 빨리 어려서 발견해서 치료만 해주시면 중학교 가면 많이 좋아집니다. 대부분 5세, 6세, 7세, 10세 이전에 발견해서 ADHD, LD 해주시면 중학교 갈 때까지 거의 좋아지는 50% 이상 좋아집니다. 예. 근데 좋아지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좋아지는가 그것도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 좋아지진 않지만 반반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거기에 모험을 거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좋아진다는데 그냥 놔둘까? 그러다 보면 계속 학습 부진해지죠. 집중 못하니까. 자꾸 문제 일으키고 그렇죠. 애들하고 또래 관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적응에 어려움이 생기고 2차적으로 우울증도 생기고 품행 문제, 반응 문제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어렸을 때 확인하시면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계속 변화한 불변이고 이 문제가 있으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많이 좋아지는 그런 교육을 또 해주시면 더 빨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 주의를 전환하는 통제예요. 예를 들어서 주의 집중을 어느 거에 이게 시험 볼 때 시험에만 몰두하거나 숙제할 때 숙제만 몰두해야 되죠. 그건 초점 주의력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애들이 게임할 때 몰두하다가 그다음 숙제할 시간이구나 딱 끝나고 딴 거 주의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차를 모시고 갔다가 얘기를 하시고 라디오도 들으세요. 그러다가 잠깐 집중해야 되는데 또 운전만 하시죠. 그렇죠. 얘기하시지 않고 갑자기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그러면은 그러시는 것처럼 길 건널 때 이렇게 보면서 주의를 전환하시죠. 그렇죠? 문제 풀 때 위에 읽은 내용을 읽고 밑에 대답하시오 할 때 이렇게 읽다가 위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면서 주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그게 안 돼서 그냥 쑥 써내려가거나 뒷장 안 보고 그냥 내거나 이게 슈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게임하다 보면 딴 거 하는 거 시간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런 거라든가 주의를 통제하는 거 이런 것들 조절하고 계속 유지하고 앉아있기 지루해도 좀 일어나면 안 되고 40분 참아야지. 수업시간 조금 있으면 끝난다.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됩니다. 초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지속 딴소리가 나면은 지금 차 지나가는 소리야. 그럼 보통 그러면 되는데 무 지나가다 보러 뛰어나가요. 그렇죠? 그런 조절이 안 되는 문제가 다 이 전두엽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기능의 장애. 요게 전형적으로 기억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은 측두엽입니다. 측두엽 해마가 담당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기억 기능 평가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아니라 기억 기능을 끌어다 쓰는 내가 알고 있는 걸 활성화시켜서 쓰는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력에 문제가 있고 그 작업 기억력은 바로 전두엽이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기억해야 될 걸 기억 못하는 거예요. 깜빡이. 알고는 있어요.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고 다 알았는데 암만 알아도 실제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저장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측두엽에, 해마에. 그런데 시험 문제 풀 때는 이거 내가 책에서 그때 읽었는데 이거 뭐였더라? 이거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더라? 해서 띄워놓는 거예요. 스크린에. 화면에 띄워놓듯이. 그럼 그게 작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혹은 구구단 띄워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작업 기억력입니다. 그게 여기서 담당하는 거예요. 기억에 워킹 메모리 프로그램이 있고 이게 아이들이 촉진하면 알 수 있습니다. 왜 학습장애 워킹 메모리가 작용을 하느냐?
학습장애 아이들, 읽기 문제 있는 아이들은 그 단어와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거에 대응을 잘 기억을 못해요. 학습을 해도. 빨리빨리 우리가 읽어야 되잖아요. 아 이거 박다 그럼 리을 기억음 아 박다 리을로 기억 이게 발음 나는 거지. 예? 뭐 신랄하다 신랄하다 이걸 리을로 발음하면 이런 배웠던 것들 연음 법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단어가 쓰이는 짧다 그럼 리을 비읍이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빨리빨리 뛰어 올려서 읽어야 됩니다. 예, 이 책을 읽을 때. 근데 천천히 예, 뭐 그 읽을 때 아이들이 그 예를 들어서 어려운 발음이 이랬어요. 혓바닥 이거 뭐라고 바닥 뭐 이렇게 읽고 예 이런 그 단어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은 비주얼 오디터리 시각과 청각이 대응 레터 이 글자와 그거의 사운드 간의 그 대응을 제대로 빨리빨리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작업 기억력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 느리게 읽고 떠듬떠듬 읽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싫어지고 시험 문제 제대로 다 읽지 못하고 틀리고 그렇죠? 예, 이런 문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인지기능장애 판단하지 못하고 왜 얘네들은 마치 생각이 없는 애들 같다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어요. ADHD 아이들 보시면은 판단하는데 문제, 뭐 사회적인 상황에서 뭔가 둔감하고 이런 문제, 예 그런 걸 보입니다. 제가 조금 그냥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 중에 그 뭔가를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ADHD 아이들 감사합니다. ADHD 아이들 보세요. 어머니께서 뭘 지시하면 계속 딴짓하고 시작 못하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뭘 적어주시고 알림장 쓰라고 그러면 딴짓해요. 예, 빨리 하지 못하니 야단치잖아요. 그렇죠? 뭔가 딱 시작을 못해. 개시하는 행동을 못해요. 그게 이제 전전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여기에서 어떤 경우에는 뭔가 자기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행동 전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뭔가 행동 제어, 스탑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먼저 행동이 먼저 나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방문을 팍 열고 들어올 때 그럴 때는 놓고 하고 그러고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오는 거야. 그럼 팍 열고 들어갔다 나중에 아참 그리고 톡톡 뒤 그렇게 해요. 예, 그런 식으로 행동 제어가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 같은 걸 많이 하겠죠. 예, 줄 서는 거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서 데리고 전철 타고 지하철 타고 어디 데려가실 때 어머니가 뒤에서 오시나 보지도 않고 그냥 뛰어들어가서 계단 막 뛰어들어가서 전철에 딱 지하철에 섰어요. 어머니가 다시나 총알같이 뛰어들어가요. 그렇죠? 이런 스톱 비헤비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의력결핍장애를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의력결핍장애는 실제적으로 이 전두엽의 문제랑 많이 관련되어 있고, 예, 그게 이제 주로 주의력, 학업성취에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행동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자기 통제력의 발달적인 장애입니다. 그 말씀드린 게 이게 전두엽의 발달과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제가 그래프로 제 연구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아기에 초기 아동기에 시작해서 한 3세, 4세부터 그냥 다루기 힘든 아이들도 있고 한 5세, 유치원 가면서 문제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고요. 청소년기, 어떤 게 성인기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미소 되새기는 장애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졌는데요. 지금은 주의력 결핍장애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전에는 과잉 행동을 강조했어요. 과잉 행동이 주의력 결핍장애의 핵심 증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어텐션 데피시트가 더 주된 문제구나.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진단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초기에는 아동기 과잉 행동 증후군이라고 그랬어요. 막 산만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주의력 결핍장애 아이들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집중 못하는 아이, 과잉 활동은 없어요. 머릿속에 딴 생각 들어요. 그 아이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공상 속에서, 백일목 속에서 길을 잃는 아이들이에요. 예. 딴 생각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 터지죠. 그렇죠. 자꾸 야단치시게 되고, 그렇죠. 예. 그런 아이들은 조금 늦게 발견이 돼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 데려오실 때도 있습니다. 빨리 발견이 안 돼요. 과잉 활동을 안 보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 6개 이상일 때 이제 부주의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세 이전부터 이런 증상이 있어야 되고 아동의 발달 수준에서 비추어 볼 때 부정적이어야 되고 2개 이상 상황에서 보일 때 ADHD 진단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3살짜리가
집중을 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할 때 얘가 글자 낱말 이런 걸 했는데 얘가 못하더라. 근데 3살부터는 막 돌아다니면서 환경을 탐색할 시기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굉장히 발달 잘하고 정상적인 패턴이다. 그전에는 앉아서 글자 카드 주면 그거 잘 따라서 읽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연령에 비추어 정상이냐 아니냐. 예.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령에 5세 이제는 그 진단을 많이 안 내립니다. 연령에 적절한 과외 활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조용해도 아프거나 그렇다 그러죠. 애는 좀 이렇게 막 개구지고 이래야 된다 그러죠.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이제 우리가 ADHD라고 진단을 내리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얘가 어려서는 전혀 집중에 문제가 없었는데 10살 그때쯤 학교 전학 가고 뭐 이사 가고 환경이 변하고 뭐 동생 태어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부간에 불화가 있거나 뭔가 집안에 불안정한 일이 있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많이 다툼이 있었고 뭐 이럴 때부터 산만해졌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은 ADHD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부주의형일 건 늦게 발견할 수는 있지만 7세 이전에 발견을 해야 됩니다. 7세 이전에 그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불안장애이거나 우울증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럼 치료가 달라지게 되죠. 예. 그리고 두 상황 이상에서 산만함을 보여야 돼요. 얘가 집에서 어머니만 보실 때 산만해요. 예, 근데 학교에서는 괜찮다고 선생님 말씀하세요. 또 어떤 경우는 학교에서는 산만해요. 하지만 집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면 ADHD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저희가 정확히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대1 상황, 누군가 관심을 보여주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머리가 좋은 ADHD 아이들은 좀 연령이 있거나 예, 그런 아이들은 어느 정도 행동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신경심리 평가, 전두엽의 기능을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예, 지금 아직 안 됐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부주의형과 그 과잉행동 충동성으로 나뉘게 되는데 부주의한 문제만 6가지가 있으면 부주의형이다 이렇게 하게 되고 사실은 그 부주의형이 학습장애랑 또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 학습 문제를 왔는데 예전에 ADHD 진단을 안 받았는데 봤더니 이너테티브 타입이었어요. 부주의형이 있었는데 발견을 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뭐 같이 관여하는 뇌 그 부위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작업기억 이 부분이 많이 있죠. 전전두엽이 노즈레트럴 프리프론탈 로브라는 부분이 관여된 경우가 있습니다. 과잉행동 충동성 유형은 어렸을 때 자주 많이 데리고 오십니다. 도저히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늘 말썽을 부리고 여러 가지 위험 아주 그냥 사고도 많이 당해요. 행동 조절이 안 돼서 그런 애들은 빨리 데리고 오시게 되죠. 예. 그런데 과잉행동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과잉행동 충동성과 부주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합형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ADHD 아이들 중에 얼마나 혼합형이 있나? 약 75%. 그 다음에 한 20%가 부주의형이에요. 그다음에 과잉행동 충동성만 있는 게 한 5%예요. 그러니까 거의 많은 아이들 4명 중에 3명은 두 가지 부주의와 과잉행동 충동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 한번 보세요. 주의력 결핍 항목들은 한번 제가 이거는 파일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아마 선생님께서 올리실 테니까 좀 더 보시고요.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증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과잉행동 충동성 아이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태엽을 감아놓는 장난감 이제 다 틀어놓으면 막 움직이죠. 그렇게 움직여요. 우리 아이들. 아주 비계획적으로. 조직화되지 않게. 그리고 말이 너무 많아요. 억제가 안 돼요. 전화 거는데 또 끼어들고 그래가지고 입에 모토가 달렸다 그래서 모토 마우스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 아이들입니다. 불쑥불쑥 끼어들고 자기 순서 못 지키고 질문 순서 못 기다리고 모토가 달려 돌진하는 것처럼. 그래서 원인론 말씀드렸죠. 대뇌 기능 장애, 이런 미소 대뇌 기능 장애가 있었다. 각성 억제 체계의 문제다. 이건 뭐냐면은 원인론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두엽의 문제, 주의를 지속하고 억제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는 각성 억제체는 우리의 뇌 뒷부분, 숨골 이쪽 부분입니다. 여기에 망상 활성 체계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면과 각성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졸음요가나 그럴 때 집중되세요? 안 되죠? 그럼 어때요? 막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 다시 각성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커피 왜 드세요? 아침에? 정신 반짝 드시죠?
예? 우리 아이들 각성 체계가 좀 낮은 아이들 커피 줘도 집중 잘해요. 근데 아이들한테 해로우니까 안 주는 거죠. 예, 그 왜 중추신경 흥분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약 성분이다 막 TV에 나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그런 주의 집중력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흥분시키는 거예요. 주의 집중력을. 예, 그래서 그게 그 성분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아페타민 이런 거랑. 물론 이런 우리가 말하는 마약이라는 건 다른 용도지만 이렇게 주의 집중을 흥분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스티뮬런트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 메틸펜그레이트라는 약물이. 근데 각성 체계가 좀 낮아져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은 저각성 상태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기제가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짠 거 먹으면 물이 먹히죠. 땀을 많이 흘리면 물 마시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저각성 상태니까 그걸 정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주면 그게 이해를 못해. 얘가 워낙 이렇게 막 너무나 과잉 활동을 하는데 흥분제를 주면 어떡하나요? 그게 아니라 주의 집중력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행동을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막 과잉 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과제를 주고 쉬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뇌세포가. 그런데 뭔가를 하라고 딱 지시를 하거나 숙제를 내주거나 뭔가 좀 숙제해라 혹은 이를 학습지 풀어라 그럼 딱 이 세포가